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저기 그 서울경제신문에서 했던 그 이제 강연회를 한번 쭉 갔다 왔는데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또 몇 가지 아이디어 같은 거 좀 전달하고 왔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다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은 다 못 해드렸고, 근데 이제 제가 상담 받으면서 느낀 게 물려 계신 기업들도 워낙 많잖아요. 요즘에 잘 가는 기업에 잘 가지만, 근데 그 기업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클 거예요. 저라도 그럴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도 본 거 중에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겠지만 몇몇 기업들은 적자도 너무 심하고, 특히 부채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기업을 발굴을 해야죠. 해가지고 최소 50에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게 보인다면 과감하게 교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보이면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좀 시간 걸린다고 해도 보일 때는 좀 과감하게 한번 교체를 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안 보이더라도 그걸 찾아야죠. 내가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을.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닌 기업을 마냥 가져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다만 여러분들이 보유한 기업 중에 그러니까 좀 우량한 기업들, 대형주라든가 현금도 풍부하고 이익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런 기업들은 좀 버티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라는 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요새 이 상사업종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얼마나 왕따주였습니까? 예전에 조선주도 그렇고 그 기업들이 많게는 2배씩 갔어요. 저점에서. 그 상황은 언제든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문제 없으면 좀 끝까지 버티시고, 다만 내가 진짜 이거는 너무 확실해 보인다, 이 기업이. 예. 이건 진짜 되는 기업 같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체하세요. 그때는. 예. 왜냐면 내 현금은 없는데 이건 진짜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런 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교체해야죠. 그럴 때.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무작정 주식을 팔지 마시고, 회사 내용 나쁘지 않으면 버티시되, 다만 너무 부채 많고 계속 적자 나고 좀 우려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은 보일 때 과감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그걸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찾아내야죠. 그 기업들 산업 분석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이나 공부 통해서 또 계속 이제 정보 같은 건 전달해 드리겠지만, 제가 추천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가 나오면 잘 분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이라 상관없는데, 이게 정말 오랫동안 물려있는 것 때문에 스텝이 꼬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발 더 떨어지셔가지고 내 교체를 하면 어떤 걸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보유한 기업이 2배는 올라갈 수 있을까?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보인다면 그냥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아니면 더 사시든가. 네, 그래서 너무 좌절은 안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항상 또 새로운 기회가 오니까요. 자,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그 여행업종, 또 종합상사, 화승엔터,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오테크닉스, 한국타이어, 그 다음에 시황, 이은택 연구원님 자료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이쪽까지 해서 오늘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자료가 이게 엄청 깁니다. 이거 읽는데 며칠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 저비용 항공사 대비해서 이제 여전한 회복 속도 차이, 요거 이제 여행주 관련된 건데, 이제 이게 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행주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요새 엔저고 뭐 엔화값이 워낙 약하니까 일본 여행 가면, 그 과거에도 일본 여행 가면 여행주가 실제 좋았거든요. 과거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행주도 항공주만 좋은 게 아니라 여행도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그 이유들은 이제 많이들 알려졌지만 개별 자유여행을 많이 들어가세요. 저도 그렇고, 저도 거의 패키지 여행을 저도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저도 그냥 개별적으로 제가 그냥 동선 짜가지고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고, 또 LCC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티켓을 옛날에는 그 여행사에도 일부 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사가 하는 거는 성수기에 티켓을 많이 모아서 비행기를 이제 고객들한테 주는 거죠. 좀 더 저렴하게. 그게 이제 여행사가 하는 이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그 항공사가 직접 하는 데다가 하드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몰랐어요. 이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드 블록. 혹시 뭐 여행사가 특정 성수기에 여행 상품 판매할 때 항공 좌석을 미리 다 확보해놔요. 싸게. 대신에 이제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되니까 비수기 항공권도 사야 돼요. 그런 건데 그것도 좀 원활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권 확보도 예전처럼 쉽지가 않고, 그리고 경쟁도 좀 심해지는 게, 인터파크를 인수했죠. 여행사 그 야놀자가 돈이 많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지현 씨 내세워가지고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해요. 인터파크 트리플 이름 바꾸고. 그럼 서로 또 경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 패키지 수요가 어쨌든 늘어나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단지 엔저만 보고 일본 여행 많이 가는 것만 보고 여행지 투자하는 건 좀 쉽지 않다. 요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여행사들이 결국엔 스스로 잘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을 가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예, 이 패키지 여행을 그러니까 개별 여행이 더 나으니까 개별 여행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 투어든 모두 투어든 다 한번 좀, 뭐 당연히 거기 경영진들이 훨씬 많이 고민하겠죠.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을까? 예, 더 하시겠지만 결국 여행사가 스스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조적 성장, 그러니까 이 여행 산업이라는 건 엄청 큰 산업이에요. 그래서 수요는 꾸준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이 끝난 산업은 아닌데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여행사의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광물점 우리 종합상세 얘기 많이 했고, KB증권 하인한연구원님은 작년부터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예, 그러니까 예언가는 아닌데 정말 합리적으로 잘 보시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 네 번째 시리즈죠. 종합상세, 계속 종합상세 얘기하는데 진짜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특히 포스코 인터, 그리고 이제 LX 인터가 좀 늦었지만 뒤에 이제 불 뿜었죠. LX 인터 뒤늦게. 근데 인도네시아가 꿈꾸는 미래, 이것도 지금 한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또 하셨던 얘기예요. 근데 광물 자원 채굴하고 가공 재련해서 배터리 만들고 전기차까지. 근데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현대차도 있을 거고, 배터리 뭐 LG엔솔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에 이 생태계 구축하겠다. 그래서 근데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여러 국가 아니면 여러 기업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해서 함께 하겠다. 요거고, 오펙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1960년대 오펙이 처음에 힘도 없었는데 이제 참여국이 늘면서 힘이 커졌고, 인도네시아가 작년에 이제 니켈판 오펙 설립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 인도네시아가 만나요. 정상끼리. 어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광물 자원 민족주의에서 중요한 거고, 두 나라의 가치가 커지잖아요. 특히 호주 같은 국가 리튬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리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랑도 뭔가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고. 왜 한국한테 그럼 기회냐? 일본 종합상사가 못하는 게 광물이에요. 광물 자원에는 일본이 좀 약합니다. 왜? 전기차 이 생태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인터가 일본이 못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광물 자원. 포스코 그룹을 이제 뒷배경으로 해서 리튬, 니켈 이런 배터리 소재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각광받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괜히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함께 배우에서 공부해 보셨지만 에코프로가 저도 뭐 저렇게 갈 줄 몰랐지만 어쨌든 상승한 배경은 저 업스트림입니다. 수직 계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스코도 그에 맞게 광물부터 저기 양극재, 음극재까지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걸 공급을 해주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 인터가 되는 거죠.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중요한 게 저게 돼야 돼요. 니켈 광산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럼 주가 한번 오르겠죠. 근데 아직은 니켈 가격이 좀 올라가서 그런지 조금 광산 인수가 좀 지연됐다고 하는데 저걸 이제 하게 된다면 모멘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니켈 광산부터 뭐 재련하고 소재,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까지 아예 자동차까지 하겠다. 요 구도고 옛날에 이게 오펙 있을 때거든요. 1960년에 그때 뭐 유가는 큰 영향 없었죠. 근데 그 후로 이제 1970년에 오펙이 좀 그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인가요? 중동 전쟁 나오고 아주 공급 때문에 한번 급등했다가 또 암흑기에 그러다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또 2000년대 중국 수요붐으로 어마어마했죠. 요게 이제 국제유가 석유화 국유화 과정인데 이때가 이제 자원민족주의가 태동한 시기죠. 처음에 한 10년 후에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광물도 저렇게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수혜받는 건 종합상사다. 요 내용이고 화승엔터는 아시다시피 아디다스 벤더죠. 아디다스의 신발 만들어주는데 정말 안 좋았죠. 그동안 2분기도 안 좋아요. 왜냐 아디다스가 재고를 줄이기 때문에 주문을 안 줘. 재고를 쌓아야 저기 화승한테 주문 줘가지고 야 좀 만들어 이러는데 자기 재고 좀 털어야 되니까 주문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디다스가 옛날만큼 인기가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뉴밸런스 있죠. 뉴밸런스를 좀 많이 신는 편이고 아디다스 신발도 예전에 신었는데 요새는 좀 저도 아디다스는 이제 구매를 최근에 한 적은 없는데 재고 자산 회전율이 0.9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지금 줄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자산 줄곤 있는데 회전율이 안 좋으니까 근데 저게 좀 만들었던 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전 같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디다스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이 화승엔터의 단점은 아디다스 비중이 너무 높아요. 단일 벤더죠. 그리고 작년 2분기에 실적이 좋았거든요. 화승엔터가. 그게 이제 지금 오히려 부메랑. 지금 안 좋으니까. 근데 아디다스도 다행히 회복은 한대요. 그 3분기부터 재고 사이클을 시작되고 이 신발은요. 한 개 분기 후에 반영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디다스가 3분기에 좋아지면 4분기에 화승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의류는 달라요. 의류 OEM 있죠. 한세 이런 경우는 4분기 후에 1년 후에 그러니까 사이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신발이 좀 빠르죠. 사이클은. 그래서 4분기부터 화승엔터는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가 나쁘게 볼 이유는 없죠. 왜냐면 4분기 좋아지니까. 그리고 예지라고 이게 아마 카니에 웨스트랑 아마 협업했던 브랜드 같은데 이게 좀 안 좋았나 봐요. 다시 뭐 잔여 재고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OEM 업황 개선에 아디다스 부활까지. 근데 아디다스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리스타킹, 디스타킹이죠. 재고를 줄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화승엔터 매출 보세요. 확 줄어버리죠. 여기 재고 확충할 땐 확실히 터닝하죠.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이죠. 근데 이제는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화승엔터는 장기 투자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왜냐면 아디다스의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너무 그 아디다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좋아는 지겠죠. 하반기에. 좋아져야 되고 근데 화승엔터의 이게 최대 약점이 그거기 때문에 너무 긴 호흡보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이걸 타파하는 방법은 화승엔터가
거래선을 늘려야 돼요. 뭐 나이키를 하든 뉴발란스라고 늘리면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그럼 밸류가 점프를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아까 여행사도 그렇지만 안 되는 기업들은 왜 안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이런 걸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기업은 내가 장기 투자하면 안 되겠다. 짧게 해야 되겠다. 근데 또 해봐야 아는 거예요. 뭐 이런 데 투자해보고 손해도 보고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이제 다음엔 그런 실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영업무역은 완전히 다르죠.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했는데 영업이익률이요 21.9.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이런데 이 회사는 뭐죠? 기능성 의류, 그죠? 아웃도어 거기에 특화되어 있죠. 브랜드는 이게 자전거예요, 자전거. 근데 자전거는 코로나 때 좋아가지고 지금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상위 브랜드 점유율이 지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혼의 거래선 리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많은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의류, 특히 남성복에 강해요. 예, 남성복 쪽에 좀 강한 걸로 알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남성복 파트를 그 영혼무역이 담당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때도 한번 기억나시게 고프코어로 기억나세요? 고프코어로 아웃도어 브랜드를 일상에서 입고 다니. 그게 유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OEM사 중에 가장 좋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영어무역 그 트렌드 따라가지고. 그리고 노스페이스 잘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불편한 건 뭐냐? 이제 기저부담이 좀 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조금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내년에 방글라데시 총선이 있어서 거기 공장이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달러도 강할 거고 전방 재고 확충 사이클도 있으니까 이익 체력도 지금 연간 7천억대 돈 벌거든요. LG생명과 FNF랑 비슷한데 시총은 더 낮죠. 그래서 시총 3조 이상의 대형사가 될 수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은 다른 게 3분기에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을 보면 화성엔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앞으로 좋아지니까. 영업무역은 좋았다 좀 꺾이니까. 근데 장기 투자로 본다면 경쟁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영업무역은 고객사가 굉장히 많고 트렌드에 맞고 그죠? 그 주가도 저평가돼 있어요. 여전히 저렇게 올랐어도 비싸진 않아요. 장기간 소외받아가지고 예. 영업무역 홀딩스도 엄청 저평가된 거 아시죠? 예. 둘 다 이제 영업무역 그룹주 전체가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성장이 없다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트렌드에 맞다. 한세실업은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갭이 있죠. 캐주얼 의류를 만들어요. 근데 캐주얼 의류는 경기 타잖아요. 요거 만드는 회사고 다만 다변화는 돼 있죠. 예, 그런 면에선 좀 괜찮은데 주가도 저평가고 다만 구조적 성장은 쉽지 않죠. 예, 캐주얼 의류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4개 분기 시차 발생합니다. 그래서 왜 이 4개 분기 시차면 이제 갭이 예, 그 작년 4분기부터 재고 확충을 시작을 했대요. 여기 나와 있죠. 작년 올해 4분기부터 한세. 화성엔터랑 똑같죠. 다만 시차가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세나 화성엔터는 좀 비슷해요.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는 영혼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짧은 관점에서. 그러나 구조적인 건 좀 영혼무역이다. 그리고 한세는 주주정책 또한 긍정적. 이번에 공개매수 끝났죠. 그 배당 확대. 공개매수하고 한번 확 빠졌다가 2만 원 넘겨버렸죠. 배당 수익률도 되니까 뭐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각각의 성격이 있으니까 한번 세계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관심 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왜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하이투자증권 송명세 연구원님,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작년 1월에 나온, 올해 1월 나온 보고서예요. 올해 1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서 그래요. 분명히 제가 이것도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지금 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 이오테크닉스도 되게 안 좋았어요. 막 주가 6만 원 막 거의 반토막 나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반토막 났어요.
12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오테크닉스도 막 질문도 해주시고 고민된다. 제가 그랬던 거 기억나는데,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설명해드리면서 송명석 연구원님의 의견은 괜찮다, 좀 버텨내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당시 보고서요, 1월달 그때 PBR이 1.39배, 평균보다 못 미친다. 그래서 올해 실적 안 좋은 건 이미 선반영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PCB 있죠, PCB를 구멍 뚫는 거, UV 드릴러인데 요걸 레이저로 하는 거거든요, UV. 예. 옛날에는 이제 요거를 CO2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요걸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논리는 되게 쌌다. 그리고 목표 주가 11만원. 그리고 지금 몇 달 지났죠? 이제 5개월 만에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주가 거의 12만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송명석 연구원님의 버티자는 의견은 정확하게 맞았고, 다만 이제 이번 보고서 다시 이제 보여드릴게요.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근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약간 밸류 부담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느낀 건, 일단 실적은 안 좋아요. 올해 실적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 올해까지는 뭐 발주도 적고 하니까 내년은 좋아진대요. 그리고 좀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하나 봐요, 장비가. 예. 그래서 실적은 부진한데 성장성은 높다.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는 아시죠? HBM과 연결돼 있죠. 가장 핫한. 예. 그래서 국내 후공정 업체들로부터 그루빙, 요 웨이퍼를 이제 웨이퍼에서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잘라주는 거죠. 다이싱. 예, 다이싱 하는 건데, 그럴 때 홈을 파가지고 길을 터주는 그루빙. 스텔스 다이싱은 안 보이게 밑에서 뚫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는데, 또 UV 드릴로 아까 PCB 뚫는 거, 디스플레이 쪽도 좋아지고, 그래서 내년은 좋아진대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HBM 수혜는 아직 크지 않대요. 시장은 저걸 많이들 기대하는데 송명석 연구원님의 냉정한 평가는 아직 아니다, 비중이 작다.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들어가요. 실리콘 인터포저 구멍 만드는데 들어가는데 매출이 극히 적다. 그래서 좋은 건 맞는데 유의미하진 않다,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동사는 현재 최대 식각장비 업체가 독점 중인 HBM 그 메모리 있잖아요. 이거 구멍 뚫죠. 이렇게 쭉 뚫어서 연결하죠. 12층짜리 12개. TSV가 이제 구멍 뚫는 거죠, 이렇게. 그거 구멍 뚫는 형성 장비를 개발 중이에요. 이거 하면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장 엄청 커지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저거 최대 식각장비 업체가 독점 중인 걸 개발을 하면 삼성에서 쓰게, 삼성도 이 방향으로 지금 가거든요, 이거 하려고. 그럼 삼성이 이오테크닉스 장비를 어느 시점에서 채택할 수 있죠. 지금은 거의 TSMC가 독점이 거의 다예요, 이런 쪽은. 네, 대부분 하고 있어서, 네, 이 TSMC의 이 장비나 이런 거 납품 안 하는 기업들은 낙수 효과 떨어지지만 삼성이 한다면 분위기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투자는 좋은데 너무 HBM으로 단기간에 또 오른 건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투자 못 하셨던 분들은 또 기다리면 좋은 게 온다. 단 보유하신 분들은 뭐 보유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은 뭐 싸진 않다. 저런 이제 개발 스토리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목표 주가 49,000원 유지했고, 일단 2분기 괜찮대요, 실적. 이것도 질문 많이 해주신 종목이죠. 근데 합성고무 가격은 올랐지만 천연고무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투입 원가가 하락했다. 그리고 북미 유럽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중국은 좋아요, 이 교체용 타이어가. 근데 북미 유럽 교체용 타이어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좀 회복되기 시작한대요. 신차용은 원래 좋았어요, 신차 타이어는. 근데 전체 타이어 중에 교체용 시장이 70%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개선된다. 그리고 타이어 수요도 이게 5%였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였나? 4%였나? 아무튼 이게 5월 타이어 산업 수요도,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아무튼 증가하는 걸로, 예, 나왔고, 3분기부터 이제 기저효과로 신차용 타이어는 좀 둔화되는데 교체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복되면 나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올해 또 경쟁사 대비해서도 안정적이다. 실적은 퍼는 6배밖에 안 되고. 한국타이어도 여러 우여곡절 있었잖아요. 뭐 화재 사고 나고. 근데 그건 이제 보험으로 처리하겠지만 이제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이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 계속 주목하자고 요새 많이 적어주시는데, 조선, 상사, 반도체 이런 것들이에요. 예,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 자본제 기업들 여전히 올해 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주도주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없대요. 그리고 지금 생산시설 건설하는 붐은 2000년대 중반 그때 중국 투자 많이 들어갈 때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차이나 뭐 이런 쪽 시대였죠. 그때 13년 만에 드디어 신흥국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투자 붐이. 지금은 어디가 주도해요? 미국이. 그때는 중국이, 지금은 미국이. 미국, 인도죠. 그때 주도주가 누구죠? 조선주였죠. 예. 굴삭기도 주도주.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다만 이런 거는 과잉 투자를 불러일으킨다. 근데 그건 너무 먼 얘기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자. 납기가 중요한 게, 너무 수요가 몰려가지고 기계주들이 납기에 못 맞춰 생산을 못하면 이 기계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품 확보 위해서 그 고객사들이 대량 주문을 할 수가 있대요. 미리 사재기. 코로나 때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물량 부족해가지고 막 사재기하고, 반도체도. 그래서 한번 이제 사이클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사이클도 나올 수도 있대요. 예, 그래서 미국 투자는 이제 시작됐고, 그렇게 되면 기계주가 또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거죠. 이게 1차 브릭스 붐이고, 그리고 13년 휴식했다 이제 다시 보이세요? 예, 공장 건설. 이게 공장 건설입니다. 이게 이제 굴착기, 미국 굴삭기 수입. 13년 휴식. 예. 이 사이클이 이제 끝나겠냐 이거죠.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더 간다. 이 내용 같아요. 2차 공급망, 변압기 아시죠? 전력기. 그 기계업종 코스피 상대지수, 상사업종 코스피 상대지수인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지난 13년을 코스피에 비해서 기계랑 상사가 왕따 당했던 얘기예요. 13년간. 근데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끝나진 않는다.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굴삭기 부품주나 전력기기나 계속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게, 상사도 그냥 포스코인터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아예 이제 끝났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LX인터도 주목을 해야 되고, 계속 이제 이런 거, 또 반도체 여기 속해 있잖아요. 그런 쪽. 또 로봇도 들어가고요. 사실 산업용 로봇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장 짓고 이럴 때 거기 수혜받는 기업이 뭘까? 요 고민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혹은,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냥 제가 이해한 거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차에서 이번에 대만, 일본 가서 쓰고 이제 탐방 갔다 온 다음에 쓴 자료 같더라고요. 현존 최고 성능 인공지능 GPU는 엔비디아의 시리즈가 A100이 있고 H100이 있어요. H100이 최고 성능입니다. A100이 기존 모델. 근데 점유율 두 개 합치면 90%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려면 AI용, 생성형, 어느 모델 하려면,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저 H10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GPU가 CPU보다 유리한 거 우리 배웠죠. 함께 배우기 시간에. 제갈량 기억나세요? 제갈공명. CPU는 천재, 제갈공명. GPU는 다수의 책사. 근데 GPU가 더 좋다. 요 AI에는. 왜냐면 병렬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코어는 이 CPU 혹은 그 GPU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장치인데, 연산을 수행하고 데이터 저장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CPU, 이 코어 수가 중요해요. 근데 CPU는 코어 수가 작아요. 저런 이제 데이터 전송하고 막 하는. 근데 GPU는 너무 많아요. 수만 개. 예, 확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렬 연산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 GPU 같은 경우. 그래서 CPU는 며칠 걸리는 건 GPU는 몇 분 만에. 우리 다 공부해봤죠. 왜 GPU가 필요한지. 문제 10개를 여러 명의 책사가 동시에 푸는 거랑 제갈공명이 한 문제씩 천천히 푸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AI에는 10명이 동시에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강점이 챗 GPT-4랑 구글 바드에 사용되는 그 H100에 엔진을 탑재했어요. 소프트웨어.
이게 탁월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괜히 위대한 기업이 아니고 저 엔진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면 연산 정확도에도 훼손 안 주고 기존 모델보다 인공지능 학습을 9배 더 하고요. 추론은 30배 한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게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H100에는 하이닉스게 들어가요. HBM3 80기가 용량과 3.35TB 이제 그 대역폭이 제공됩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죄송합니다. SC로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좀 민망하네요. 네. 여긴 또 SEC라고 써놨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SEC 그 대역폭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초당 3.35테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100은 80GB 모델 기준으로 HBM2E를 장착을 했고 기존 모델은 근데 저 초당 1.6TB죠. 좀 작죠. 그래서 근데 AMD도 이번에 경쟁 모델 이제 내놓거든요. 발표했죠. 훨씬 성능이 좋아요. 192GB, 5.2TB. 성능만 보면 더 좋죠. 누가 봐도 이거 쓸 것 같죠. 올해 4분기 출시예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학습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진짜 중요해요. 메모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빨리빨리 보내줘야 돼요. 아, 이렇게 이게 많죠. 저는 분명히 이거 제대로 썼거든요. 근데 여기로 이제 하면서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제가 이제 메모장에 써놓고 옮기는데 이거 오타도 이렇게 나오죠. 저기서 오타가 없는데. 예. 여기도 저장인데 왜 저정이에요? 너네 왜 그러니? 아무튼 데이터들을 빨리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성능 메모리가 있어야 빠르게 공급해주고 그게 대역폭이에요. 도로가 넓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AMD가 MI300 시리즈를 이제 공개했는데 그게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H100보다 메모리 용량도 훨씬 크고 이 차선도 넓고 한 건데 그리고 저걸 쓰면은 더 적은 칩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서 비용도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택을. 근데 이제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게 AMD가 저걸 내놨다고 해서 양산한 건 아니거든요. 양산까진 가야 돼요. 양산은 달라요. 엔비디아가 대단한 게 양산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엔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MD도 이만큼의 성능 이상이 낼 수 있는지를 확실히 검증해 줘야 됩니다. 4분기에. 그래서 그때 판단해도 안 냈다. 그러니까 아직 엔비디아의 위협은 아니다. 다만 4분기에는 양사 간의 이제 대결이 시작된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는 패키징입니다. 이 HBM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요 GPU, 인공지능 패키징이에요. 어떻게 패키징 할 거냐? 적층을 할 거냐? 엔비디아 H100은 TSMC가 합니다. 4나노. 근데 전 세계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하고 TSMC밖에 없고 삼성이 4나노가 70%까지 회복됐고 TSMC 80%고요. 다만 전공정 역량만으로 최신의 AI GPU 생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후공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TSMC가 삼성을 지금 압도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2.5D 있죠. HBM이 여기 있고 그 비메모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둘을 연결하는 걸 2.5D라고 합니다. 이종 접합 기술. 예, 근데 이제 TSMC가 하는 거를 이름을 COWOS라 그래요. 코어스. 그 TSMC가 이름 붙인 거죠. 밑에 인터포즈를 딱 깔아가지고 적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메모리와 3D 구조의 HBM 메모리를 패키징한다. 인터포저입니다. 포저. 자꾸 왜 이러죠? 인터포저 위에서 연결해서 고속통신해 주는 거예요. TSMC가 가장 수율이 좋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TSMC는 2011년부터 이걸 한 거예요. 계속 발전시킨 거예요. 삼성은 21년도에 발표했어요. 아니 10년도 더 됐는데 격차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삼성이 따라잡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TSMC는 인터포저라는 그 기판 있죠. 기판. 예, 그거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워낙 지금 부족해서 예, 경쟁사에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삼성도 지금 해요. 이제 삼성의 반격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신 2.5D 그 패키징은 iCube 8이라 그래요. 8은 뭐냐면 HBM이 8개. 그러니까 중간에 GPU 주변에 원래 4개 들어가거든요. HBM이. 근데 이건 8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아직은 근데 일부 개발 중이고 수율은 지금
뭐 아주 정상화된 건 아니니까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 양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엔비디아와 AMD 걸 만들어주긴 조금 무리고요. 근데 내년하고 내후년엔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숙제입니다. 저 패키징을. 그래서 저걸 해야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이 더 좋아져요. 삼성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TSMC 위주로 하니까 아직은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리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 대만 일본 출장 통해서 아마 확인한 바로는 엔비디아가요. 근데 삼성에 맡기려고 하나 봐요. 일부 삼성 파운드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문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어쨌든 되면 좋죠.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해주면 좋죠. 그래야 비용도 줄이고 가격 협상할 때 TSMC의 눈치 안 봐도 되고. 삼성전자는 21년도에 iQube4는 발표했고요. 4개. 일반적으로 지금 4개죠. HBM 그 GPU의 주변에 4개. HBM. 대부분 그런 구조인데 아무튼 이제 올해 목표는 iQube8, 내년에는 12개.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TSV 구멍 뚫어서 연결하는 거 그걸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버전이 있고 약간 보급형 모델이 있는데 고성능 버전은 TSMC랑은 이론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 iQube2는 좀 비용을 줄인 거. 인터포저는 점점 커지는데 이런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 TSV 요거 안 쓰고 그냥 범프 있죠. 숄더벨 같은 거. 네, 그걸로 연결하는 네, 그런 약간 보급형도 있다고 합니다. PLP라고 이제 네모난 그러니까 동그란 원판 말고 웨이퍼 네모난 웨이퍼 약간 네모나게 만든 그걸 이용해서 인터포저를 또 생산하면 비용도 줄인대요. 그러니까 삼성도 계획은 있는데 잘 해줘야죠. 그리고 26년도에 X큐브 저거 이제 저 i큐브 저 모델에 CU2 CU 공법 이게 뭐냐면 구리와 구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HBM이 여기 있죠. 이게 12개가 HBM이 12층짜리가 딱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인터포저. 그죠? 이게 인터포저고 여기 GPU입니다. 얘를 이렇게 연결하죠. TSV는 뭐죠? 얘 뚫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12개. 예, 아시죠? 이렇게 예, 구멍 뚫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조그만 범프들이 붙어요. 범프 동그란 거. 얘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서로 칩과 칩을. 예, 그리고 요 밑 여기도 범프 들어가고 동그란 거. 그리고 여기다 요게 기판. 요게 플립칩 BJ가 여기 들어갑니다. 요거 하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기나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요런 기업들이죠. 아직 대덕전자는 서버 쪽은 못 들어가요. 대덕은 이제 하려고 하죠. 대덕도 여기까지. 대덕은 자동차 쪽인데 요거 들어가면 이제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CU2 CU는 뭐냐면 구리로 해요. 여기를 구리로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범프가 없어져요. 이런 범프가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냥 얘가 칩과 칩이 그냥 그대로 붙어요. 구리로. 구리 뭐 코팅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거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이 가능합니다. 공간이 적을수록 좋아요. 고성능. 구리를 이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은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 같이 하죠. 파운드리. 이 두 개를 삼성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얘도 만들어주고 얘도 만들어주고. 그런 강점이. 이건 TSMC가 못 갖는 거죠. 근데 이거는 AMD가 처음 적용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플라즈마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신호 소실이 적고 고속통신 유리하고 범프가 필요 없어서 조밀하고 전력 소모 줄고 열 전도성도 우수해요. 구리라서. 이걸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러겠죠. 야, 그럼 숄더볼 만드는 기업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숄더볼은 또 써요. 이것만 합니까? 이거 비싸요. 그래서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거고 이 방향으로 가는데 숄더볼도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이거 해도 26년인데 이거 한다고 다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숄더볼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걱정을 아직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 방향으로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B라는 뭐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잠시만요. 이거 갑자기 전화를 제가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제가 까먹었네. 아무튼 이제 저 방식으로 간다. 예. 그래서 삼성이 저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항이 신호 소실 잡고 안정성, 내구성. 근데 아직까지는 TSMC가
저걸 이제 2.5D 패키징이라고 하죠. 요거 2.5D이고 구리로 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리로 하는 거 CU2, CU는 하이브리드. 근데 구리로 안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요 두 개 2종 접합. 요거는 2.5D.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함께 배우기 HBM3 한번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예, 이론적으로 삼성도 뒤지진 않지만 삼성이 수율을 얼마만큼 올릴지 내년이 승부처예요. 내년이 삼성이 본격적으로 아이큐브 요거 출시하니까 AI 그리고 GPU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잘했으면 좋겠고, GPU가 코어가 이렇게 많대요. 그리고 이 삼성 겁니다. iQube 8 8개 HBM 붙어있죠. 요게 GPU 같은 거예요. 여기 8개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기 삼성이 이게 다 패키징 기술이에요. 이거를 TSMC가 제일 잘해요. 삼성이 지금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TSV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일렬로 연결한 거고, 네. 그래서 여기 2.5D는 비메모리랑 메모리를 서로 연결하는 거.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에 그럼 공급하는 회사가 누가 있냐? ISC. 그래서 ISC가 주가 많이 오른 거예요. 엔비디아가 GPU 만들죠. 그거 테스트 해주죠. 원래는 연구개발용을 하다가 이번에 양산용을 7월부터 이제 공급한대요. ISC가 대단한 기업이죠. 예. SKC가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나왔던 기업 중에 두산테스나 그 다음에 대덕GDS, 제가 기업은 며칠 전에 해드렸어요. 기업은 그러니까 그 대덕GDS랑 그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한번 제가 보고서는 며칠 전에 했는데, 이 원 보고서 있죠. 이거 지금 이 내용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읽는데 시간이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그 삼성의 이제 전략과 AMD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삼성이 잘 돼야 이 낙수 효과가 생겨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비량 다 좋아집니다. 저는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 요거 CU2 CU 요거 할 때는 연말을 해야 된대요. 요거를 CU2 CU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네, 연말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전공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CMP라고 그러죠. CMP 기억나세요? CMP라고, 이게 평탄화 시키는 거, 예. 그 공정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 본딩하는 장비. 근데 저 본딩 장비는 아마 네덜란드 거 쓰는 것 같고, 제가 그 어느 채널에서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이거 하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저 본딩 장비를 아마 한화 걸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화 정밀 기계. 근데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루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뭐 저거를 그 한화 정밀 기계가 반도체 장비도 하거든요. 한화 있죠. 한화 지주사.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뭐 밸류 체인들도 좀 형성된다고 하니까 계속 관심은 갖고, 지금 급할 건 없고요. 어차피 긴 사이클이니까 계속 이런 내용들 나오면 제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고서는 여기까지 한번 다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전자공시에서 어제는 공시가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예. 제가 이게 작성을 안 한 건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제는 제 기억에는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또 집에 다시 한번 가가지고 체크 한번 하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제가 여기 체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끝나서 시장 한 번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장 어려워요. 이게 오늘 코스닥은 올랐는데 코스피는 그냥 힘없이 밀려버렸고,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뭐 아니다 싶은 종목은 급나갑니다. 되는 건 급등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 내수주는 진짜 완전 망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그 원달러 환율은 좀 떨어져서 괜찮은데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관들이 어젠 그렇게 많이 사더니 하루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이게 뭔가요? 하루에 6천억을 팔아버렸어요. 융단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금융투자 힘이 제일 세거든요. 전기전자부터
2월부터 해가지고 집중 매도했네요. 금융, 서비스, 화학 뭐 산 업종이 없어요. 종이 목재 하나 빼고. 이것도 뭐 1억 산 걸 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기관은 운수창고랑 기계업종 빼고는 그냥 다 던졌다. 반면에 외국인이 받아는 줬습니다. 개인도 받아줬고. 근데 외국인도 산 거는 전기전자만 산 거죠, 거의 대부분. 서비스 업종은 다 팔아버렸고.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은 분위기가 좋았다고 할 수 없고, 오늘은 이제 리튬주가 좋았죠. 오늘 그 금양이라 해서가 난리가 났어요. 21% 폭등해버렸고, 코스모화학, 강원에너지, 또 에코프로가 이제 94만 원 갔고, 그래서 리튬 관련된 기업들 좋았고요. 페라이트, 히토류 이쪽 관련된 기업들 좋았고, 니켈 관련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포스코인터가 7%, LX인터도 따라가요. 이제 왜냐면 아직 인수한 건 아닌데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 회사들 오늘 바텍이 좋았네요. 바텍이 웬일입니까? 오늘 글쎄요, 뉴스 나온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들이 샀거든요. 근데 이슈가 있었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바텍은 정말 오랜만에 급등 나고, 바텍 가니까 레이가 이제 이쪽이 다 그쪽 섹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오늘은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레이 뭐 이런 덴티스, 그러나 오늘 바텍이 유독 강했고, 종합상사 강했고요. 2차전지 소재 당연히 강했죠.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동박도 한풀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다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SKC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오스크 관련주는, 이거는 뭐 CI테크 혼자 가서 뭐 갔다고 볼 순 없고,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괜찮은, 이거는 쌍용차가 좋았네요. 혼자. 모비스랑 쌍용차만 좀 상승했고, 비철금속 쪽은 오늘 그 일부 뭐 알루미늄 회사 괜찮았고, PCB 업체들 중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좀 그쪽이라 볼 수는 없고, DAP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가 좀 좋았고, TLB는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이수페타시스랑.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들 중에 오늘 바텍이 급등해. 루닛 정말 대단하고요. 뷰노, 뭐 제템, 오늘은 제테마가 좀 올랐네요. 네. 반면에 오늘은 이제 인바디, 인터로조 이런 기업들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가 오늘 아마 코스모 화학 때문에 움직였던 것 같아요. 조선주 오늘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조선에 12만원 드디어 넘겼고, 참 면세점 답답하죠. 근데 오늘은 웬일입니까? 현대백화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도 고생하는 분들 많죠. 근데 저는 그때도 현대백화점 말씀드린 게, 그래도 백화점은 외국인들 많이 가거든요. 가고 역대급 저평가고 또 계열 분리하니까 그 점은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바닥 찍었길 좀 바라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비올이 괜찮았고, 메디톡스랑 이쪽 좋았고, 항공주도 오늘 대한항공이 좋았네요. 제지주 일부 올라갔고, 건강기능식품은 일부 기업들 만 올라갔습니다. 타이어도 오늘 조금 일부 반등을 해줬네요. 폴더블폰 좀 올랐고, 카메라 모듈도 오늘은 MC넥스가 오랜만에 좋았어요. 세코닉스도 9,000원 넘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안 좋았던 섹터는 이 모듈러 주택, 건설주 좀 여전히 안 좋고요. 건설주는 지금 GS건설이 저기 그 어디죠? 하남이었나요? 거기 그 이제 침수피해, 거기 아마 다시 다 재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건설업종한테는 조금 부담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원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근데 같이 그냥 빠져버리는 좀 모습이 좀 나왔고, 수산업종 좀 빠졌고요. 로봇주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로봇주들이 아직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아닌 걸로 좀 갈리다 보니까, 다만 오늘은 이제 V원텍이 좀 빠졌고요.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워닝 머티리얼 PSK 홀딩스 정말 많이 올랐죠. 오늘은 한번 좀 두들겨 맞았네요. 반면 KC텍은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좀 빠졌고요. 네옴시티, 뭐 건설, 교육주도 오늘 좀 디지털 대성이 약간 버텼는데 안 좋았네요. 대부분.
엔터주들 약간 이제 뭐 하도급 관련해서 조사한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YG엔터는 올랐어요. 게임주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모멘텀들이 없어요. 계속 좀 부진하고 전선주 약간 빠졌고요. 5G가 참 안 좋습니다. 에이스테크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뭐 많이 올랐는데 유상증자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재무가 좀 너무 안 좋아요. 돈은 못 벌죠. 이자는 내야 되죠. 그러니까 돈 갚으려고 유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충격을 딛고 오늘은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IT 대표주 좀 조정받았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다 좀 LG전자 빼고는 부진했고, 영화 관련주도 여전히 좀 안 좋죠. CGV가 정말 끝없는 하락이고요. 편의점 기업들도 뭐 계속 지금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편의점, 증권주, 또 제습기, 통신 다 정부 규제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건설기계는 오늘 일단 진성TC나 대창단조 같은 약간 부품주들 좀 최근 올랐는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어렵죠, 되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기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는 장이 올라도 어떤 날은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오늘도 보면요,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1700개입니다. 코스닥은 지수 올랐는데 1000개가 빠졌어요. 급락장이에요, 급락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오늘 장을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부 대형주들의 급등 영향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코스피는 삼성바이오 정도고, 여기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좋으니 코스닥은 오르는데 나머지는 이제 안 좋은 거죠. 오히려 빠져버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고, 카카오가 안 좋고요. LG, 하이브가 좀 빠졌고, 카카오 그룹주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리고 포스코인터 상사, 그러니까 딱 선택된 몇 개 기업만 좋았죠. 코스피 쪽에서도.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정말 오늘은 동박의 한풀이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많이 빠졌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이게 좀 이제 흘러내리면 또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좀 많이 올라서 빠졌고, 듀산피오셀은 뉴스는 없는데 많이 빠졌네요. 쌍용차 오랜만에 좋았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2차 전진 여전히 좋고, 건설주 안 좋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오늘은 이제 OCI가 좋았네요. OCI가. 그 OCI도 그때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막 걱정된다고. 자꾸 빠지니까. 근데 그때 설명드린 대로 내년까지는 봐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를 그쪽으로 키워요. 소재 쪽으로. 반도체. 반도체 소재로 키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차 전지 소재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짧게 볼 그 사이클은 아닌 것 같아요. 단 변동성은 감안하시고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삼양식품 요새 좋죠. 불닭볶음면 워낙 해외에서 잘 나가니까. 강원에너지 좋았고, 프로텍은 좀 빠졌고요. 서현이야. 그리고 아까 오늘 오전에 상담할 때 그 대한통운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어요, 대한통운도.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내수주들이 안 돼요. 보이시죠? 뭐 손절 매수도 있는데 요새 내부자 매수도 일부 들어왔어요, 실제. 그죠? 근데 꼭 그게 들어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빠지는데 마땅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장중 신저가인데 뭐 외인 기관이 다 던져버립니다. 밑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제일 그 뭐죠? 그 이 잠깐만요. 유상자 결정됐나요? 제가 못 봤네. 잠깐만요. 아, 그래서 빠졌나 보군요. CGV가 유증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유상자 맞나요? 아닌데? 뭐예요? 근데 왜 기사가 저렇게 나와? 뭔가요? 유상증자로 투심 악화? CGV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죠. CGV 유증. 근데 왜 제목을 저렇게 써요? 저는 이제 대한통운이 한 줄 알고. 대한통운이 유상자 아니고 그 CGV.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그 CGV 유증을 하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CJ 그룹이 다 안 좋아요. 예. 근데 어려워요. 막 이런 거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저는 혹시 아까도 이제 오전에 상담을 해드렸는데 보유하신 분이면 버텨야죠. 예, 버티시는 게 맞아요. 대한통운이 뭐 지금 좋다 이게 아니고 예, 저런 이제 전반적인 CJ 그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같이 문매를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수급도 좀 안 좋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많아서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버티던 기업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저런 수급 이슈로. 예. 그럴 때는 좀 견뎌내시고 회사에 문제만 없으면 돼요. 예.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 여기까지 해드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참 이게 요즘 같은 장은 지수가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쏠림이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중간 지점 잘 찾으시고 해야 될 건 뭐다? 2차 전지 반도체 HBM이 보여줬잖아요. 주도주는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또 종합상사도 보여줬고 많죠. 뭐 전력기기, 굴삭기. 그러면 또 성장할 게 뭔가 이걸 찾아보세요. 계속 찾아봐야죠. 이제 많잖아요. 전장 부품도 있을 거고 자동차 전장. 그 다음에 OLED도 있을 거고 풍력도 있을 거고 많죠. 찾아보면 그 중에 내가 뭘 찾을 거냐. 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나는 뭐를 할까? 반도체도 그 안에서 또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아직 못 오른 것도. 그걸 찾아서 발굴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할 목표인데 아무튼 그런 걸 또 찾아보자고요. 찾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그래서 계속 또 함께 배우기도 계속해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어려운 장 고생하셨고 정말 수고하셨고 내일 또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부족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